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11개 거점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QSD,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QSD와 퀀텀 라이프의 영역, 그리고 나고야 대학과 기후 대학의 연계, 산학 연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 분야라는 점에서 조금 개요랄까요? 왜 이러한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나고야 대학에서 2010년 정도, 2010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재생의료의 연구를 제가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아이패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고, 체내 간세포, 저희들이 줄기세포죠. 저희들이 상처가 나면 스템셀이 존재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담당한 재생의료에서는 간 기능 부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간 기능 부전이 되면 이식 치료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간단히 이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도너도 있어야 되고 기증자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또 필요하고 그럴 때 이식까지는 조금 아직 조금 기다릴 수 없다 했을 때 이런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그런 치료법이 생각이 되었는데요. 저도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줄기세포, 당시에 마우스에게 이런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 이런 마커가 좋아졌다든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조직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이 마우스는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산다든지 혹은 간 이식까지 어쨌든 버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패스 세포가 등장하고 그리고 간세포를 만드는 것도 스템셀을 만드는 것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어떻게 실제로 간세포에 작용을 하는가? 저희들이 진단을 받으면 사진이 먼저 나옵니다. 조직 진단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세포를 보기보다는 조직을 본다는 거죠. 간을 이식한 경우에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포 같은 것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버려서 어떤 게 투여한 세포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감도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나이트 뷰라고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어디에 약용인지 아실 수 있나요? 나고야 대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요코하마의 야경입니다. 이쯤에 미라토미라에가 있고 여기 파시피코 요코하마가 있고 저희들은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제 오기도 하는데요. 관람차가 있다거나 혹은 데이트 장소로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씁쓸한 추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야경들 보시면서 요코하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제가 요코하마 야경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왜 가져왔냐면 어두워도 여기가 요코하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루미네이션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형태로 미루어 보아 여기가 요코하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바쁜 도시 속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세포로 비교해서 봤을 때 그 도로는 혈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것은 조직, 장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몸 안속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완전히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세포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스마트한 활동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몸속의 움직임, 세포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재밌는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어디에 스테인드 글라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당첨?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도 실제로 여기를 가봤는데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왔는데
네, 제 스마트폰 안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알려드리면 학원에 있는 조각 미술관입니다. 여기에 생곡을 부르는 심포니 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단이 있어서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요. 3, 4층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한 비명을 지른다거나 혹은 길이 막혀버려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네, 이것은 가브리엘 로이레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만들었는데요. 네, 1975년에 프로듀스 된 것이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명을 느낀달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또 제가 소개하고 싶었달까 그것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아름다운 이런 색채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플라즈마 현상도 있고 이것도 양자 현상이죠. 네, 이게 1000년 정도의 전통이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빛을 제어하냐라고 했을 때 그 유리 안에 금속을 넣어서 색깔을 냅니다. 이런 것들이 세포 레벨에서 가능하다면 반영구적으로 빛으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세포를 관찰하다라는 것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단 양자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오시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훌륭한 차세대 양자 센서 다이아몬드를 구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이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독성이 있는 일부 성분도 그 안에는 있지만 유기 형광 분석, 제가 대학교 때 유기 형광 분석을 만들어 보거나 그리고 유기 염색제 같은 것들을 다뤄봤는데요. 네, 이런 특유의 흡수 혹은 발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같은 소스에 대해서 사이즈를 변경함으로써 크기의 파장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파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 레벨 그리고 생체에 대한 투여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장, 네, 모든 종류의 파장의 양자점을 발광을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세포 안에 그러면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리프레젠터티브 양자점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코어나 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물 계열이기 때문에 수양 생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팅도 하게 되고요. 이런 양자점을 사용해서 세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네, 특히 근적외선 쪽에서의 발전입니다. 저희들의 세포가 어떤 종류의 빛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손가락을 여기다 개게 되면 전혀 투과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녹색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영역은 아마 이 손가락 정도는 투과가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양자점을 사용하면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는 양자점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막 사용되기 시작한 즈음이었는데요. 생체 영상 및 의학에 있어서는 아직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의료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5년에 노벨 프라이즈의 케미스트리는 모후, 교토 에키모후, 그리고 올해는 일본 분이 수상을 하셨지만 2년 전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합성 기술도 올라가고요. 비독성의 양자점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생명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세포 안에 이런 양자점을 잘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세포에 이렇게 섞어 넣으면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 어떤 수법으로 세포에 넣었는데요. 빨간 것이 양자점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점을 넣었을 때 이 양자점을 움직이는 도로 같은 것이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유기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 분자 같은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데요. 양자점은 계속해서 빛이 나기 때문에요. 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세포 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그 거리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켜서 그렇지만 자동차가 달릴 수 없게 되면 곤란하죠. 세포가 살아있는 기능을 확인을 하면서 그 이후에 투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간 부진, 간 기능 부진, 부전에 걸린 경우에 꼬리에서 이것을 주입하게 되면 여기는 세포를 꼬리를 통해 집어넣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여가 되었는지는 본인의 감촉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제가 지도를 하니까요. 학생들이 배우게 됐는데 학생들이 실패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달까요? 그래서 제대로 투여를 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리얼타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발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간을 꺼내서 절편을 잘라서 그래서 세포가 몇 개 있는가라는 것을 한 장 한 장씩 확인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것을 평균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몇 개 있는지를 유추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면 마우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 한 마리의 마우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 서스테이블한 지속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차원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으로서 세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요거 하나 야경을 보셨는데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헬리콥터의 조감도 같은 그런 이미지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구급차라든지 경찰차 같은 것을 보내는 그런 개념, 네,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매니악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양자점을 그냥 넣는 것만으로는 세포가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서 모디파이한 것을 여기서 옥타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봤는데요. 네, 이런 셀 베니필레이팅 펩타이드, 네, 세포막을 투과되는 펩타이드를 넣어서 이렇게 세포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타임랩스로 찍은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였던 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식된 세포입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세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PS 세포라든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그리고 노말세포 그리고 병에 걸린 세포 등등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현미경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이 파란 부분이 핵입니다. 간의 세포를 확대한 것입니다. 현관은 초록색이고요. 2분 후 정도에 이식된 세포가 그 환부에 도착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구급차가 이상한 데를 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그리고 세포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재생 의료를 중심으로 한 그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분들과 협력을 해서 임상 응용 사례를 소개한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협력을 해왔습니다만 임상에서 가장 근접한 사례로서는 눈의 안구 치료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각막인데요. 눈의 가장 밖에 있는 바깥 외부에 있는 각막입니다. 빛을 통과시키는 각막의 각막 세포가 대략 2,500에서 3,000개 정도 내피 세포가 평방 밀리미터당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유전 질환 등으로 인해서 세포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막을 만들려고 세포가 열심히 그 막을 조형합니다만
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혼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죠. 빛의 투과성이 나빠집니다. 일본에서는 약 10,0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안구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 각막의 바깥 부분, 이 상피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막을 만들어서 그냥 붙이면 해결이 됩니다만 이 각막의 내부에 있는 그 내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막을 따로 덧붙일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 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각막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주 전방이라는 좁은 공간에 세포를 넣어서 세포를 중력으로 침공시켜서 그 손상된 내피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가 되는 방식인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안구의 그 렌즈라고 불리는 부분이 여기 이 수정체 부분이고요. 이 각막 이것이 손상이 되면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만 시각을 잃게 됩니다만 이 전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안쪽에 각막 내피 세포를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세포 분리라던가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인간의 도너 세포에서 취득한 세포를 사용해서 각막 내피 세포만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프로사이트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세포의 특정 단백질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표시해서 분리해 나갑니다. 그 세포를 그대로 투여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막 내피 세포를 제가 양자닷을 적용한 것이 세계 최초 사례인데요. 이 양자점으로 표식을 해서 빛이 나는 곳이 양자점으로 표시된 각막 세포입니다. 이것을 마우스 눈에 투여를 하였습니다. 이 투여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다양한 곳에 이식을 시행해 봤습니다만 꼴이라던가 간이라던가 여러 곳에 이식을 해 봤습니다만 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또 익숙하지 않아서 또 무섭다는 것,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안에 못 들어가고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찌르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에 투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전방 부분에 투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교토 국립의과대학 선생님들과 협력을 하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투여를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식한 세포를 투여한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눈의 단면도에서 투여한 다음 여기 이 부분에 여기가 이 단면도고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구 상태로 되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깥 부분이 보이면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식한 세포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식한 직후입니다. 그 다음 24시간 후에 보면은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달리 누워있어 달라 해도 누워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해서 누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막을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각막 내피 세포가 손상을 입은 마우스를 준비해서 거기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위로는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손상 부위를 알기 쉽게 초록색으로 색을 입힌 것인데요. 이것을 치유하듯이 세포가 붙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치료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임상 응용이 되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각막 내피 질환에 대한 치료제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포 치료제로서 각막 내피 질환용으로 처음으로 활용이 된 사례로서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일본어 자료라서 죄송합니다만 제품 매뉴얼입니다. 비즈노바라는 상품명으로 이미 이 재생의료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매뉴얼에 대해서 소개 내용에 저희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저도 전혀 몰랐는데요. 안과 영역에서 기초 영역에서 상당히 메이저한 임팩트가 큰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의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그 재생 그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던가 장래적으로는 지금은 동물을 중심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 인간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럴 때는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그 카드미움이 들어있는 것이 메인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줄이는 양자점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접외선 의료에서 발광하는 재료도 만들고 있고 안전성이 높은 재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재료는 세포나 동물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다양한 생체 분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식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만든 자료인데요. 세계 최초로 게르마늄을 상온에서 빛나게 하는 발광하게 하는 양자점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포 독성이 매우 낮고 적외선에서 발광하는 재료로서 올해 스몰이라는 잡지에서도 표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메인은 그 재생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암 치료라던가 그리고 감염증 전염병에 대한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만 그 약물학 리비전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옵서브뿐만이 아니라 그 트리트먼트까지 가능한 관찰이 아니라 진단 및 치료까지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식한 세포가 질환 부위에 어느 정도 모이는가 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있어서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다른 질환, 암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상태라던가 재생의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포의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활동 레벨을 보고 있는지 하는 것에 센싱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도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수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만 출석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열심히 강의를 듣는가 하면 그것도 다르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재생의료에서도 세포가 환부에 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생 기능을 촉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정말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측한다거나 그럴 때도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전했던 양자 센서, 아까 오시마 선생님 연구에서도 나노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양자점을 방향 전환을 해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양자점이라던가 양자 센서를 만들어서 안정적이면서도 불안정한 제대로 올바른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세포의 굉장히 미묘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감도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씩 진척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라던가 세포처럼 세포 내에 굉장히 작은 엑소점 같은 것, 세포 내의 미립자도 굉장히 작은 이런 것을 검출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지금 생체 안에서의 변화를 보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물질 생산을 경유해서 변화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유전자 검사라던가 하는 거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 아니면 몸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체온을 재거나 그렇게 화학적인 변화보다도 물리적인 변화를 포착하고 관측합니다만 세포도 아마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물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도라던가 굵기라던가 pH라던가 화학적인 변화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포착할 수 있는 양자 센서를 만들어서 계측함으로써 좀 더 이른 단계에서 조기 단계에서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 의료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상관성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노 다이아몬드로 오시마 선생님께서 일본에서도 이 QST에서 굉장히
고감도인 나노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계신데요. MB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계신데요. 이러한 것을 활용함으로써 아까도 말씀을 드린 내용에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온도라던가 pH라던가 그 밖에 그 세포의 굵기 같은 그러한 것을 또 자기장도 계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활용을 하면서 세포 안에서 이러한 의료 센서 양자점으로 의료 센서를 몸에 투입해서 세포의 미묘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자점과 달리 ODMR을 계속함으로써 계측에도 좀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오시마 선생님을 비롯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게도 그러한 계측을 통해서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 그 지방세포의 그 지방 속에 있는 그 줄기세포였는데요. 이것이 다양한 재생을 촉진하는 스스로 분해해서 또 주변 세포를 좀 더 건강하게 한다거나 재생을 시키는 인자들을 다양하게 배출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포를 배양할 때는 37도에서 배양을 합니다만 인큐베이터라고 불리는 곳에 그 장치 안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32도가 된 경우, 세포 온도가 32도가 된 경우 또는 너무 뜨거워져서 42도가 될 경우에는 세포로서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생을 촉진하는 인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배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자체가 분화하는 그 줄기세포에서 다른 그 세포로 분화를 하는 기능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 오타니 그 일본의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북극이라던가 사막에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죠. 세포도 그 도달된 장소의 온도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그 세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세포 그 자체를 투여하게 될 때 조직마다 그런 조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의료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생체 안에서의 그 온도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워졌습니다만 재생의료는 그 세포뿐만이 아니라 조직화된 그 미니 장기라던가 올가노이드가 최근에 재생의료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뇌의 사상하부에 있는 올가노이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생태 구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인데요. 그야말로 뇌의 사상하부 밑에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뭔가 질환으로 잃게 된다거나 유전적인 질환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이 호르몬의 주사를 투여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당치를 컨트롤하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만도 엄청 힘든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체온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라던가 다양한 호르몬을 자신이 직접 주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의료를 사용해서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미니 조직,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생체에 이식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그 조직 장기는 온도라던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 외부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재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일 정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적절한 온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세포를 작성하는 효율도 떨어졌습니다만 나노 다이아몬드라던가 의료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고정밀도의 재생 조직, 미니 장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나노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이러한 그 올가노이드 내부에서 아까와 같이 그 센서를 넣어서 어떠한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반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온도가 필요한지 그런 면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특히 현재 그 의료 문제를 이런 분야에서 해결이 가능해진다면 새로운 그 의료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이 양자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생체와 의료의 그 양자 기술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소개해 주신 선생님들과도 함께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